오늘 비지도 학습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지도 학습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과학자, 인간이 모델을 만들어주고 모델을 튜닝해주고 이런 학습을 했다고 하면 이게 별도의 차트로 비지도 학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분지파랑 K평균, DB 스캔, 가우스 원합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뭔지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근본적으로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 답안지가 없어요. 답안지. 레이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답안지를 얘기하는 거죠. Y. 답안지가 없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분지파, 클러스터링, 모이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상치 탐지. 왜냐하면 이상치 자체가 답이 안 맞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탐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밀도를 수정한다. 어느 구간에 데이터가 모여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답안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집파,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샘플끼리 군집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붓고 데이터에서 보겠지만, 뭐 길이 너비가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쓰이느냐, 고객을 분류한다. 추천 시스템. 고객이 뭐 어떤 걸 사더라. 그런 거죠. 이 고객은 뭐 VIP 고객이더라. 아니면 어떤 고객은 이런 류의 상품을 좋아하는 고객이더라. 이런 쪽. 추천 시스템.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 음악 같은 거 어떤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면 좋겠더라. 우리 쿠팡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차원 축소, 특성공학, 준지도 학습, 검색 엔진, 이미지분. 굉장히 트렌디한 분야예요.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현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치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죠.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정상 데이터 이상치를 구분한다. 제조 라인에서 어떤 우리가 기준값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제품이 어떤 피처에서 특정 값이 나와서 이상치를 분류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이 일일이 유광검사 한다든가 데이터를 다 검사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모델이 분류를 해서 딱 찾아내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런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의 어떤 임계값이나 뭐 크기, 크랙값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이미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어 데이터. 예를 들어 뭐 통신 데이터가 쭉 있었는데, 보통 이제 50에서 뭐 80의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뭐 100 이상이 나와. 110, 120, 이런 게 나왔다고 치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학습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류에 많이 사용이 된다. 데이터의 밀도, 데이터셋의 확률 밀도를 추정한다. 이상치, 분류, 밀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샘플.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밀도가 있는데 여러 데 이렇게 이상치가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메시 설명을 잠깐 드린 것처럼 이런 류. 그래서 분류랑 분지파랑 차이가 뭐냐? 비슷한 것 같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분집은 유사한 대상들을 모은다. 유사한 대상들. 보면은 산이나 공원에서 만나는 이름 모르는 동일 품종의 꽃으로 이루어진 분집. 그러니까 어떤 품종인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붓꽃 데이터만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붓꽃이라는 꽃에서 분류가 되는 거지만 분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산에 있는 어떤 꽃들 이름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진 거 이런 것을 분집이라고 한다. 이런 꽃, 이런 꽃, 이런 꽃 이런 거. 신발, 의류, 스마트폰 고객들의 분집 마찬가지로 비싼 신발을 비싼 옷을 아니면 뭐 아이폰을 좋아하는 그런 고객들이 모여 있다. 근데 이 고객들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해서 시각화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분집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쓰고 실제 저는 이거를 민원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분집을. 분집하는 특정 기준.
그렇죠? 지금처럼 VIP 고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중위권 고객. 아니면 이분들은 뭐, 저렴하지만 좀 예쁜 거를 찾는 고객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나눈다. 그래서 분류랑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점도 있겠죠? 왜냐면은 뭐, 샘플이 하나 있고, 거기에 어떤 그룹, 세토사다, 버시칼라다,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군집화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집, 여러 군집, 여러 군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룹이 할당이 된다. 분류라는 거는 명확히 답안지가 존재하죠. 지도학습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군집화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답안지가 없어요, 답안지가. 그래서 모델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은 부류일 거야. 같은 부류일 거야. 같은 부류일 거야. 모델이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K평균, K-민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K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센트로이드라는 개념이 포함되고요. DB스케는 밀집 얘기하는 겁니다. density. 밀집된 샘플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집합. 가우스 혼합은 우리 정규 분포 그래프,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샘플들의 집합.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가 분류가 될 거고요. 얘가 군집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답안지가 없죠.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얘네 한 부류, 얘네 한 부류. 군집이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걸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분류 모델이죠. 분류 모델.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얘는 답안지가 존재했고 그 답안지에 있는 값을 그냥 표현해 준 것 뿐이겠죠. 얘는 답안지가 없이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모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군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가우스 혼합 모델 적용한다고 나오는데 뒤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K평균부터 보겠습니다. K평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집에서 중심. 군집의 중심. 걔가 센트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트로이드를 몇 개를 찾은 다음에 이 센트로이드에 가깝게 위치한 애들로 군집을 만든다. 그런데 이제 군집 개수를 지정해야 된다는 조금 이상한 장점이나 단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5덩어리로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K라는 값에다가 5를 집어넣어줬고요. 나머지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예측은 프레딕트.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군집의 번호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로 분류해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집의 이름이 그냥 사다 분류해주는 거예요. 군집 개수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해왔던 정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벨. 브루노이 다이어그램은 조금 시각화를 더 도와준 겁니다.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어느 구간에서 분류가 됐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더 괜찮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그쵸? 좀 애매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영어인 것 같은데 그쵸? 분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일부 경계 부분에서는 조금 샘플이 잘못 구분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센트로이드 관점이에요. 센트로이드 관점. 여기에 있는 점들은 거리를 계산했을 때 여기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여기 센트로이드 요 거리가 요 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여기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드 군집, 소프트 군집이 나오는데 하드 군집은 샘플에 가장 가까운 거, 그냥 집안에 가까운 거. 소프트 군집은 샘플과 각 군집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점수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유클리드 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2차원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리 값이 되겠죠. 전에 다뤘었던 캘리포니아 주택 데이터셋 집값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클러스터 시밀러리티라는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그려봤다.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분집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아홉. 해안선이 약간 이렇게 있었죠. 가우스-환락 기자하면서 정기분포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볼 거는 감마값이 어떨 때에 따라 다른가를 보면 되겠죠. 감마가 이럴 때는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종 모양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기분포로 따르는 데이터지만 감마값에 따라서 값이 그렇죠. 이 뒷선 시뮬레이터가 뚝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좀 고르게 완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감마값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평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정을 해줘야 된다. K값을. 그렇죠. 먼저 K개의 센트로이드를 무제하게 선택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한다. 지금은 어느 그 이니셜 값만 설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면 엉뚱한데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상적인 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초기화 시킬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K 값이 무작위로 생성했을 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분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만 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매우 다른 분집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K평균 모델, 우리 K-미스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입니다. 관성은 샘플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거리의 제곱이야. 항상 제곱 개념이 많이 들어오죠. 각 군집이 센트로이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게 음수값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야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들어가 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뭐 초기화, 무작위 초기화가 뭐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NCB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성이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을 하더라. 요거는 K평균에서 플러스가 붙은 알고리즘이 조금 다른 게 되겠죠. 원래 센트로이드를 무작위로 초기화한 대신에 얘는 확률 프로를 이용해서 센트로 사이 거리를 크게 할 가능성을 높였다. 조금 추가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특정 확률 분포를 조금 적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니 배치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셋 얘기하는 거고요. 쪽에서 활용을 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사이킨런의 민 배치 미스라는 모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니 배치 K-미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K-평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니 배치 평균의 특징, 미니 배치. 미니 배치랑 얘랑 다른 거죠. 앞에 미니 배치가 붙었으니까. 데이터셋을 적절히 배치 사이즈로 쪼개서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적용하는 성능이 좋아서 썼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에서. 근데 여기서는 성능은 기본적으로 조금 낮다고 합니다. 낮고 대신에 군집수가 커질수록 빠르게 훈련이 되더라. 군집수가 커져도 성능 차이가 유지되더라. K-미스가 여기 속도가 더 빠른 걸 볼 수 있죠. 학습 속도.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래서 군집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뭐 마음대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시각화에서 보듯이 이게 적당한 어떤 군집 개수가 나오지 않으면 엄청 이상하게 군집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군집화를 해서 분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일단 어떻게 찾는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관성과 군집수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관성이 나왔습니다. 군집 수가 증가할수록 관성은 기본적으로 줄어든다. 이거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관성만으로 모델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거는 어딜 가나 똑같은 얘기죠.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K평균에서 평가하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관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관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는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보면 관성이 쭉 내려가다가 이 지점 이후로는 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특정을 해서 이 이후로는 관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지점을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지금 아까 4로 나왔잖아요. K가 4로에서 4로 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분류가 이상하게 된 것 같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루엣 개수라는 점수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실루엣 개수는 뭐냐? 그냥 뭐 최대값이죠? 맥스 최대값. 보면 A, 동일 군집 내의 다른 서플과의 거리의 평균값. 동일 군집 내. 얘는 가장 가까운 타 군집 샘플 거리의 평균값. 얘네 두 개 중에 큰 걸 정해놓고 B-A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거리 계산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루엣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다. 1에 가깝으면 적절한 군집. 0에 가까우면 군집 경계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잘못된 군집이 포함됐다. 여기 보면은 크기 때문에 그러죠.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이 적절한 군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뢰 스코어. 신뢰 스코어를 보니까 높은 게 지금 이 부분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4가 높았는데 지금도 신뢰 스코어를 보면 4가 높고요. 관성도 높고 4가 높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긴 한데 그렇죠. 조금 애매하다 아직은.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 된다. 브로노이랑 다르게 실루엣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군집별로 그려보면 이렇게 칼날 모양이 나옵니다. 뭐 도마칼 같이. 칼날의 두께가 일단 비슷해야지 좋은 모델이고요. 여기는 얘는 좀 두껍고 얘는 얇고 이러니까 위에 보면 상수가 나와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 두꺼운 게 하나 있고 비슷한 게 3개 있고 여기서 가장 칼날 두께가 비슷한 거는 5가 되겠죠. 5. 그냥 칼날인가 여기서 지금 내용이 빠졌는데 칼날 두께가 비슷하면서 지금 오른쪽이 실루엣 스코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다 초과하는 게 좋은 거야. 초과하는 게. 얘는 여기가 부족하죠. 그렇죠? 얘도 여기가 부족하고 칼날 두께 다른 거. 그러니까 두 개 실루엣 다이어그램하고 군집수를 했을 때 가장 베스트 모델은 이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칼날 두께가 비슷하고 실루엣 스코어를 어느 정도 도달한 모델. 그래서 5번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K평균 한계점. 최적의 모델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 학습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집수를 미리 지정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좀 큰 문제점일 거예요. 군집의 크기나 밀집도가 다르거나 원형이 아닐 경우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선형인 데이터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가격하고 뭐 역과의 거리 이런 것들. 만약 이런 데이터 셋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셋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이런 이론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모델을 선택할 때 이런 걸 좀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딱 진단을 할 때, 이 데이터는 그냥 딱 봤을 때, 원형 데이터일 것 같아. 비선형 데이터일 것 같아. 그럴 때에 K군집을 쓰면 좋겠죠.
근데 선형 데이터에서는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겠죠. 비시도 학습에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 활용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지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딥러닝에서 엄청 자주 대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딥러닝의 기본 아키텍처가 CNN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미리 나오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틱이라는 거는 세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컴퓨터에서 쓸 때는 그렇게 잘 쓰여요. 인스턴스라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인스턴스라는 거. 우리 클래스 인스턴스가 객체잖아요. 객체. 그렇죠. 그러니까 콜앱이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의 인스턴스인 거죠. 색상 분할은 색상 분할. 여기서 시멘틱 분할. 그냥 세그먼트 분할을 하면 이 사진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다. 얘네는 고양이다. 라고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인스턴스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고양이가 몇 마리 있다까지 분류를 해준 겁니다. 객체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객체. 고양이 객체 4개. 얘는 그냥 고양이. 객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분할법이 있더라. 이미지 색상은 유사 색상. 왜냐하면 색상이 비슷하면 픽셀 값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뤄봤어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엠리스트는 물론 뭐 흑백이긴 했지만 채널 값이 없는. 그렇죠? 색상이 10개일 때, 8개일 때, 6개일 때, 4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무당벌레도 있는데 무당벌레를 찾기 위해서 무당벌레 색깔을 분할하는 방법. 색상도 분할할 수 있다. 준지도 학습. 준지도 학습은 뭐 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완벽히 지도 학습은 아닌 거고 레이블이 있긴 있고 정답지가 있고 하지만 데이터가 적고 또 레이블이 없을 때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을 때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근데 실제로 현업에 들어가면은 데이터 관리를 완벽히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전사 시스템이 없다면 실제로는 회사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안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들어가셔서 앞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레이블화를 잘 만들어 데이터를 만드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해도 전에 있던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엠리스트를 예제로 들어보면 미니 엠리스트는 6만 개가 아니고 1797개의 8 곱하기 8로 되어 있는 어떤 셋이 있다고 해요. 미니니까. 그래서 얘를 50개로 나눈 후에 50개. 엠리스는 분류 모델에서는 10개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뭐 50개로 가정을 하면 센트로이드 점에 가장 가까운 거를 대표 이미지로 골라보겠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셋을 지금 50개 샘플로 해서 했는데도 84.9 정도가 나왔다.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 거죠. 동글씨 우리 데이터셋이요. 분류 모델인데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레이블 전파해주는 거는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전파. 누가 알려줘야 돼요? 아까 레이블 없는 애들. 준지도 학습에서 레이블이 없는 게 많을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은 레이블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런 데이터셋은 숫자로 볼까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7이야. 그러니까 우리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한테 비슷한 데이터의 특징이 보이면 얘한테 답안지를 주는 거죠. 7이라고. 그런데 이건 조금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원본 데이터의 레이블이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레이블 전파하는 기법이 있다. 엠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 모델을 전파한 다음에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전파했으니까 답안지가 다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해도 89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더 뎁스 깊게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센트로이드, 우리 KPM 기법에서 멀리 떨어진 1% 데이터를 이상치로 취급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봤더니 조금 더 좋아지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예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실제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이키던에 세미가 붙어있는 세미, 준지도, 세미 슈퍼바이즈 패키지는 다양한 레이블 전파 클래스를 제공한다. 라벨, 레이블 스프레디, 레벨 프로퍼게이션, 셀프 트레인 스페시피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준지덕승을 했고 더 극한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능동학습을 적용한다. 기법, 불확실성 샘플링, 기존의 정리된 훈련 셋을 학습을 시키고 훈련된 모델이 가장 불확실해하는 샘플들을 사람이 라벨을 직접 확인한다. 약간 노가다가 있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직접 선별해서 답안지를 먹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방법론도 있더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 있는데 2까지 보고 할까요? 네, 2까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DB 스캔. 앞에 이제 D를 덴시티로 기억하시면 돼요. 밀도.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샘플에 대해서 엡실론 이웃, 반경이 엡실론이 1, 자기를 포함해 몇 개의 샘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얘도 지금 기본의 기전은 어떤 이웃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핵심 샘플이 있고, 핵심 샘플에 어떤 이웃이 포함된 거. 밀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얘네들도 다 동일한 군집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샘플이 아니면서 자신 위에 다른 샘플이 없다면 그런 친구들은 이상치로 간주를 하겠다.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엡실론 얘는 특징 2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하이퍼 파라미터 굉장히 단순하죠. 2개만 쓴다고 하니까 민 샘플 쓰니까 최소 샘플 시험을 보면 끝나고요. 사용하는 방법 또 마찬가지로 군집 정보는 정답지 라벨링이 아니고 군집 넘버예요. 군집 넘버, 군집 인덱스.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상치를 말한다. 이상치. 이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집. 군집 인덱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값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셋은 초승달 데이터셋이죠. 초승달. 대표적인 비선형. 이 반경 0.005, 05 했을 때 미세프 5. 얘는 0.2로 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지금 여기에 X로 표시된 거는 이상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치. 그러니까 이게 더 잘 했다는 거죠. 분류를. 지금 보면 이렇게 벗어나 있는 부분들 다 지금 X 표시가 된 거니까 그렇죠. 메소드니까 이따가 코드 보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결정 경계 마찬가지로 결정 경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는 점들은 이상치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오버랩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 이상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두 군집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애들 걔네들이 이상치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상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DB 스캔의 장점 2개 사용한다. 매우 강력하다. 얘는 모양과 개수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 이상치가 있어도 군집을 나름대로 잘 만든다. 단점은 밀도가 너무 다르거나 밀도가 충분히 낮지 않으면 애초에 군집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초승달 같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달라도 분류가 잘 되는 편이지만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렇게 있다던가 이런 데이터셋은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 복잡도가 m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속도가 느린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에서 비고표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제곱이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연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용량 셋을 했을 때는 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앞에 계량된 H가 들어가 있는 HDB 스캔도 있고요. 얘는 밀도가 서로 다른 계층. 아까 밀도가 있을 때 잘 분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DB 스캔에 대한 거를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다. H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이킨을 제공하는 이 정도의 알고리즘들이 추가적으로 있다. 가우스 혼합 모델. 데이터셋이 여러 개 혼합된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샘플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 정밀분포. 종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종모양. 종모양.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분포. 가우스 분포. 밑을 보면 관성 얘기하는 거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군집들이 있다. 세 개의 각각 평균값, 표준표준 샘플 개수가 다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타원 모양, 위치 이런 것도 다르다. 분류를 해봤더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얘는 좀 비교가 제대로 된 것 같고, 그렇죠? 얘는 조금 엉성하게 돼 있죠. 위에는 관성. 적용하는 거는 가우시안 믹서 모델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n 컴포넌트스에는 군집 숫자, n잇은 숫자, 반복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면 화면은 군집된 모델을 보여주더라. 지금 빨간색은 어떤 결정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앞은 센트로이드 보여주는 거고, 파란색이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더라. 밀도가 높다는 건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점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규제를 걸어줄 수 있는데, 규제를 걸어준다고 하는 거는 과적값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화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베리언스, 공분산의 규제를 걸어가지고 조금 더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 여기는 어떤 공분산 어떻게 걸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드, 셀컬, 풀, 아이어그 공분산을 걸어서 조금 더 규제를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좀 잘 됐죠. 요거랑 요거 좀 잘 됐고, 그렇죠. 요거는 조금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인자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시간 복잡도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알고리즘적인 얘기인 갈까요? 타입 풀 이름이 일단 조금 단어가 약간 무거운 단어들이죠. 타이드, 풀. 요건데 제곱에 세제곱이니까 이건 상당히 느리겠죠. 얘는 그냥 비보에서 들어있는 거니까 빠르긴 하지만 아까처럼 잘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이상치 탐지는 스코어 샘플스에서 확률 밀도의 로그 값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임계값보다 낮은 애들, 별표로 표시한 애들을 다 이상치로 간주한다. 군집수를 지정할 때 얘는 관성하고 실루엣은 사용을 하지 못한다. 조금 기억나. 왜냐면 타원형일 때는 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원형일 때. 왜냐면 아까 센트로이드에서 거리를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원형의 경우에는 값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이론적 정보 기준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이론적 정보.
기준, 샘플, 뭐, 파라미터 수, 최대값, 벌칙, 보상, 약간 강화학습 개념이 조금 녹아들어 있어요. 이런 이론적 정보 기준을 더해서 파라미터 마우스 벌칙을 가하고 잘학습한 분들에게 보상을 줘가지고 성능을 최적화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했던 AIC, BIC라는 이론적 정보 기준을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3, 엘보 지점이죠. 떨어지다가 완만해지는 거니까 이론적 정보 기준에 의해서 K는 3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여기는 베이지가 들어갔네요. 베이지. 베이지는 우리 베이지안 하이퍼파라미터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적의 개념이 좀 들어있죠. 최적. 그래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자동으로 찾아준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인 거죠. 우리 가우시안 믹서에서 베이지안이 추가된 거. 자동으로 불필요한 거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베이지를 낀 거. 타원형 군집에 작동을 하더라. 하지만 다른 모양의 성능이 좋지가 않다고 나와요. 다른 모양에서는. 그러니까 뭐 선형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 모양. 지금 초등달 데이터셋이잖아요. 초등달 데이터셋에서 우리 베이지 가우스 원단 모델을 꼈더니 억지로 막 찾으려고 시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이렇게 분리를 해놨던 겁니다. 약간 역효과가 난 거죠. 그리고 이상치 탐지와 특이치 탐지에 의한 다른 알고리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저번에 했었어요. 차원 축소할 때 원래대로 돌리는 거. 이상치의 경우에는 재구성할 때 오류가 크다.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한 거를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원본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오류가 크다라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론은 이런 거 끝났고 오늘 거에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7-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제. 스피터들이 짧아가지고, 지금 이론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셋들을 다 다뤄본 것들이기 때문에, 스캐너는 식으로 좀 하고, 중요한 것만 좀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미스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루엣 스코어. 그렇죠. K1부터 볼게요. K1이 있었네. K2부터 왔네. 갑자기 실루엣 스코어가 나왔어. 일단 클러스터링부터 봐야 되겠죠. 군집화. 여기 케미스, 사이키너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본 데이터 셋이니까, 그쵸? 길이 너비. 하고, 여기서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K미스의 플러스를 사용을 했어요. 일반 K미스가 아니고, 클러스터는 3개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건 인덱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150개 데이터 셋이고, 제일 앞에가 세토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간에 보면 50개 중에서 이런 거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여기가 몇 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오는 건 라벨이 아니고, 군집화 넘버, 군집화 인덱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겟 주고, 군집화한 거예요,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답에. 0벌 세토사. 그렇죠. 클러스터 하나, 50. 이건 다 맞았네요. 근데 두 번째 거는 0이랑 헷갈려 하잖아. 2개 정도 틀렸고. 그렇죠. 얘는 뭐 14개 정도 틀렸죠. 원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PCA, 우리 차원 축소 들어갔죠. 주성분 분석을 해서 주성분을 2개로 해서 원래 기린업이었는데 주성분 2개로 뽑았으니까 이렇게 주성분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각각 우리 위에서 아까 군집화해놓은 거대로
012를 따로 뽑았다. 그래서 각각 변수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넣어준 거에 대해서 주성 분석한 거를 그려보는 거죠. 그려봤더니 이렇게 비교적 제법 그렇죠? 원본하고 비슷하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make blobs라는 걸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봤더니 200에 2 200개짜리 블롭스 데이터셋. 그래서 MP의 유니크로 분포 확인했더니 뭐 012, 67, 67, 66 이렇게 나왔고요. 어쨌든 아까 두 개 어려웠으니까 뭔지 봤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각화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됐다. 그런데 지금 얘는 원본인 거고, 그쵸? K-MIS로 만들어가지고, K-MIS에 플러스 만들어주고, 시각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법 센트로이드를 잘 찾은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군집 개수를 알고 있었잖아요? 분류 힌트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잘 된 거고, 만약에 군집 개수를 조금 다르게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원래 타겟에서 보니까 틀린 게 거의 없죠, 지금. 하나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기서는 우리 실루엣 스코어가 나오고요. 실루엣 스코어. 똑같은 복고 데이터셋. 클러스 수 3개, K값 나누기하는 거죠. K-MIS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든 거의 실루엣 개수를 구한다. 실루엣 개수. 여기 보면 실루엣 스코어가 나오고 있죠. 실루엣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읽고 1에 가까울수록 연관이 있는 군집이 더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그룹화를 해가지고 실루엣 스코어의 평균을 구했죠. 실루엣 스코어의 평균. 그러니까 각각의 거리를 계산해 주게 되겠죠. 실루엣 스코어니까. 1번이 좀 높고 0번하고 2번은 조금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클러스터별로 실루엣 개수를 시각화. 아까 실루엣 개수 칼날 그리는 게 되겠죠. 칼날. 메이크 블롭스라는 데이터 셋을 가져와서 K 평균하고 실루엣 스코어 가져온 다음에 길이 가져오고 시각화하기 위한 표 만드는 거, 폼은 돌면서 차례대로 모델 만들어서 그리는 게 되겠네요. 여기 클러스터 넣어주고 맥스 개수 여기서 예측하는 게 되겠죠. 예측. K-MIS 모델 만들어놓고 예측. 그 다음에 예측한 거랑 우리 클러스터 라벨하고 비교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 여기 이제 시각화 코드가 되겠고 여기서는 막대형 그래프를 그렸다고 합니다. 함수 정의한 거고 밑에서 그려본 부분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는 지금 제일 좋은 게 뭔가요? 얘가 제일 좋죠? 일반적으로 칼날 두 개가 비슷하면서 실루엣 값을 다 초과하는 거. 얘는 얘가 조금 미달됐기도 했고, 얘도 미달됐기도 했고, 그렇죠? 두께도 서로 좀 다르고. 이상적인 클러스 개수는 4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복고 데이터셋. 우리 복고 데이터셋 3개라는 거 알고 있죠? 이미? 봤더니, 어느 정도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 좀 애매하게 하네요. 얘는 3도 좋고 4도 좋긴 한데, 그쵸?
근데 조금 두께로만 따지면 얘가 좀 너무 많이 초과한 거를 볼 수도 있긴 하니까 그렇죠. 시각화해서 보는 게 가장 좋네요. 그렇죠. 실루엣 스코어 점수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고리즘 기법 중에 민시프트라는 기법이 잠깐 나섰어요. 얘는 비보수적 클러스터 알고리즘으로 하고 시프트라는 게 들어있다 보니까 뭔가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성능을 조금 좋게 나오게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조금 더 쉽게 식별하기 위한 알고리즘 여기 뭐 커널 밀도 추정 방법과 평균 이동 방법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인자들 들어있죠. 얘랑 밴드위스, 대역폭 그리고 메이크 블룹은 우리가 어떤 등방형 랜덤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성하는 개수만큼 정규분포로 다른 데이터 셋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퍼가 있으면 대역폭을 0.8로 줬다는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값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대역폭을 2에서 뭐 9 구간으로 지정을 해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상적인 데이터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그만큼 반복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포인트를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분류가 되겠죠. 그런 기법을 사용했을 때 매스 1 지금 여기는 유형을 지정했더니 6개가 나왔고요. 그렇죠? 민시프트 옐로우에서 봤더니 3개가 나왔고 리스 값을 봤더니 1.816이 나왔고요. 칼럼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3가지 등방성 데이터로 각각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니까 정답이 다 맞추게 되는 거죠.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원래 원본 라벨이랑 비슷했을 때 이런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살펴보고요. 7-4 4으로 가죠. 가우시안 믹스 지금 계속 북구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믹스 컴포넌트 3 주고 데이터 학습시켜가지고 예측해봤더니 예측 신고를 지금 칼럼으로 바꿔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번에서 5개가 틀렸죠. 많이 틀린 건 아니지만 5개 틀렸고 나머지 0번하고 2번은 맞춘 거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실제 원본 데이터셋 답안이고 얘가 지금 우리 가우시안 믹서로 클러스터링한 거 그래서 여기가 원래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2번으로 분류한 건데 1번으로 분류한 것들이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오답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K-미스 플러스로 만들어 본 거. 서로 비교하는 거죠. 2개, 14개. 그리고 가우시안 믹서가 훨씬 더 분류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다. 시각화를 해가지고 밑에 있나? 밑에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메이크블록스로 그 다음에 300개, 센터 3개, SCD는 0.5 여기서 지금 약간 변형을 시켰죠. 원래는 약간 이게 타원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쵸? 좀 길게 보여지기 위해서 밀도를 좀 높이면서 약간 임계값을 인위적으로 조금 부여를 해줬고요. 그쵸? 그다음 여기 내적을 시킨 거니까 이런 임계값을 곱하니까 길게 늘어진
어떤 데이터 셋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K-미스를 적용을 해봤다.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 0, 1, 2가 있는데 뭔가 좀 근데 분류는 잘 한 것 같죠? 이렇게 긴 거임에도 분류를 하고 불구하고 색깔도 구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 여기다가는 다시 가우시안 믹서 여기다가 가우시안 믹서를 한 거. 얘는 K-미스, 요거는 가우시안 믹서. 제가 잘못 봤네. 여기 지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이렇게 줘요.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얘는 지금 이게 0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2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요게 지금 조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가우시안 믹서를 쓰니까 실제로 요렇게를 분류가 잘 된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본 거고, 실제로 수치로 비교를 해봤더니, 그렇죠. 가우시안 믹서는 지금 100점이에요, 100점. 다 정답을 다 맞췄고. 제이니스는 클라우스가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타원형이 아닌 약간 긴 타원형도 잘 맞췄다. 그러니까 얘는 가우스 믹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분만 봤을 때 선형일 때에도 어느 정도 잘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5고요. 7-5. 또 붙고 여기 엡실론 0.6이 들어가 있고요. DB스캔 예측해봤고 마이너스 1은 DB스캔에서 이상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치. 여기 매트릭 유클리디안 거리로 하겠다. 이게 좀 다른 점이 되겠네요. 왜냐면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알파 파라미터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시각 코드는 조금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주성분 분석을 해서 우리 붓고 데이터셋 주성분 분석을 하면 원래 4개인데 2개로 바뀌는 것 같고 그걸 봤더니 노이즈 따로 그렇죠. 그 다음에 0번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엡실론을 8로 하고 샘플스 8개 유클리디안 나머지는 똑같고 적용을 해봤더니 3개 빼고는 다 맞췄네요. 그렇죠. 분류를 다 했네요. 지금은 주성분문서 뽑아가지고 한 거니까 2개로 된 게 맞죠? 2개로 된 게 맞고 이상치만 따로 3개 뽑아준 거 0.6으로 이번에 엡실론 조금 오차가 좀 있고 마이너스 1, 2 타겟 얘기하는 거. 그다음 이번에는 메이크 서클로 여기 제일 사용하는 이유는 DB스캔에 관한 경우는 이제 원형 데이터셋 이런 거 잘 작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메이크 서클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노이즈는 일부러 0.5 주고 섞어서 원본을 봤더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원 2개죠. 상당히 조금 쉽게는 보기 힘든 데이터셋 같죠? 뭐 이런 데이터셋이 실제로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좀 특이하긴 한데 K-미스로 예측을 해봤더니 이렇게 갈라버렸죠. 근데 이거는 원본 답안지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이 갈려버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데이터셋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이번도 가우시안 믹서로 했어요. 또 이번에는 뭐 좀 방향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얘도 우리가 원하는 분류가 된 건 아니죠. 가우시안 클러스를 쓸 때 지금 DB 스캔으로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분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분포나 특성에 맞게 어떤 알고리즘을 택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값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판별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시각화를 통해서 통찰을 일단 얻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만약 했어요. 데이터셋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모델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겠죠.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5번까지 했고, 7-6번, 6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요거 지금 업로드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셋이에요, 이것도. 온라인 소매, 그러니까 구매 관련된 데이터셋이고요. 어떤 영국에 있는 소매 업체인데, 피처들이 좀 있고, 피처 6개. 인스턴스가 엄청 많죠. 이거는 용량이 될 것 같은데? 많지는 않네요. 22.6명 하니까. 테스트 하실 때 받아가지고 여기서 업로드 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이 좀 많죠? 50만. 봤더니 어떤 뭐 주식 코드, 상품명, 수량, 송장 날짜, 거래가 발생한 시간, 가격, 그다음에 고객 아이디, 고객 국가. 피처들은 조금 심플하긴 한데 데이터셋이 많고 이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문집화를 통해서 테스트 해보면 될 겁니다. 불러왔어요. 리드 엑셀로. 여기서 IO는 뭐, 우리 인풋 아웃풋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송장, 넘버, 주식 코드, 그 다음에 설명, 수량, 그 다음에 뭐 거래 발생 일시, 가격, 고객 아이디, 해당 국가가 되겠네요. 인풋을 살펴봤더니 뭔가 결칙이 좀 있는 게 보이죠? 여기도 결칙이 좀 있고, 여기는 결칙이 되게 많고. 여기서 통찰을 얻으면 고객 아이디는 중복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한 고객이 여러 개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 데이트는 데이터 타입 객체로 되어 있다. 퀀티티는 정수로 되어 있고 나라는 객체로 되어 있다. 이정 살펴보고 그 밑에 조금 정제를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0인 것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값이. 근데 이제 가격이 0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걸른 거예요. 퀀티티. 수량이 0개 이상. 가격이 0원 이상. 버스 아이디가 널이 아닌 거. 얘들 다시 정제해가지고 다시 찍어봤더니 실제로 이제는 결칙이 없네요.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가 좀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50 몇만 원이었잖아요. 거기 뭐 10만 원이 줄어든 거니까 정제가 상당히 많이 됐다. 그리고 나라를 밸류 찍어왔어요. 나라 봤더니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야 저기 스페인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이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데이터가 추린 게 되겠죠. 유나이티드 킹덤만 추렸더니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한 4만 개 정도가 정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빼버린 거죠. 네. 너무 불균형이 맞다 보니까 차라리 영국에만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저기 위에서 쓴 정제 방법이 약간 상경 쪽에서 배우시는 어떤 이론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RMF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한다. 그래서 뭔가 마케팅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쓰이는 이론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성, 빈도, 금액 가치, RFM. 그래서 고객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타겟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이론인 것 같습니다. 최신성, 고객이 최근에 얼마나 샀는지, 빈도, 고객이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는지, 그 다음에 금전이니까 고객이 얼마나 사는지.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고객이 비즈니스의 우선순위에 더 가치가 많다. 당연하겠죠.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이런 항목들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죠. 얘를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조금 재미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량 곱하기 가격. 그렇죠. 그럼 이제 총 소비량이라고 했죠. 총 소비량. 새로 만들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경우는 고객 아이디를 엘스타 민트로 바꿨어요. 원래 고객 아이디가 뭐 딴 거였나요? 플로트였네요, 플로트. 고객 아이디 같은 경우는 라벨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특정 라벨에 대한 정보가 도출이 될 테니까요. 플로트로 해버리게 되면 카테고리컬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어떤 값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고객의 아이디가 값이 돼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리겠죠, 모델이.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중에서 탑을 세봤어요. 탑. 그러니까 여기서 탑 5를 뽑은 거는 뭐겠어요? 고객 아이디 중에서. 뭘 많이 산 사람이잖아요, 뭘. 그쵸? 뭘 많이 산 사람. 그게 뭐, 가격은 모르지만 일단. 그러니까 그룹화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산 사람들 중에서 얼마 샀는지를 알아보겠다. 그쵸? 알아봤더니, 보니까, 뭐 개인 간의 거래 내용은 아닌 것 같죠. 달러일 텐데, 그쵸? 259, 260, 26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얘는 VIP 고객이에요. VIP. 가장 많이 산 사람. 그거를 뽑아봤습니다. 그룹 바이, 송장 넘버, 주식 코드, 그리고 거기서 인보이스에서 카운트 빈. 송장 넘버가 아까 뭐라고 했지? 거래 넘버네요. 거래 넘버. 그렇죠? C가 들어있으면 캔슬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송장 넘버, 거래 넘버랑 주식, 어떤 주식 코드, 그러니까 제품 넘버죠. 지금 주식 코드 나왔지만. 어떤 제품, 인지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거를 얼마 샀는지를 카운트 한다 합계를 해봤더니 1점 뭐, 한 개? 그렇죠? 한 번? 모아볼 수 있고요. 어그리게이션스라는 거 만들어 쉽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날짜, 맥스, 이거 거래 발생 일시였죠. 그 다음에 인보이스 넘버는 거래 빈도죠. 거래 빈도? 누가 됐고 얘는 거래량. 얘는 아까 최근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근성. 인보이스 데이트가 맥스이면은 날짜가 작은 최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아까 뭐였죠? RFM이었나? RFM. 얘가 M이 되겠네. M. F 빈도. 아니다. 이거다. F 뭐죠? RFM. 걔네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고객 아이디로 집계를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리네임 시켜주는 거니까 알기 쉽게 RFM으로 바꿨네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적용했던 RFM 기준으로 해서 실제 인덱스도 바꿔버리고
헤드를 뽑았습니다. 쉽게 해서. 그랬더니, 최근 내선 사람. 최근이고, 아무튼, 최근에 선사람 빈도가 제일 많고. 총량. 이 사람은 한 건인데 이만큼인 거고, 그쵸? 이 사람은 빈도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빈도가 적당히 있지만 엄청 금액이 작게 있고, 금액을. 그래서 리센시는 약간 최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금 과거에서 리센시를 뺀 거죠. 그 다음에 현지에 적용해서 데이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3배 최근성을 부여해서 최근 일수가 되겠죠. 최근 일수. 그래서 거기 최근성을 추가를 해준 거. 그래서 RF 기반으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했다. 고객을 분집화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고객을 분집화했더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의 분포를 나타내더라. 최근성, 그 다음에 빈도, 그 다음에 금액, 각각을 디스크라이브로 봤더니 평균이 높네요. 최근 거니까 당연한 프리퀀시 90 정도가 되고 양은 이렇게 내가 조금 VIP랑 조금 적게 사는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최대랑 최소값이 너무 크고 금액이라서 더 그렇겠죠. 양이어서 구매 수도 0 뺐으니까 최소 한 건은 기록이 있을 거고 이거는 이렇고 많이 사는 사람 또 많이 사고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진짜 온라인 소매 쇼핑몰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피처들 단위로 너무 갭이 크죠? 특히 돈 들어가는 거 얘는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 세너 스케일러까지 넣어가지고 케이미스랑 실내스코까지 넣네요. 케이미스 만들어주고 스케일 된 걸 넣었죠. 표준화 시킨 데이터 집어넣어서 실루엣스코어를 찍어봤더니 0.5구가 나왔더라. 그래서 실루엣스코어를 시각화하기 위한 함수들 고객을 분류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어렵네요. 이거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12 012 요게 제일 나은 건가?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요? 밑에도 그렇지 않은 거. 조금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네요. 왜냐면 또 다 여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까 위에서 얘가 제일 낫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3. 고객을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거.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에 로그 변화를 추가해야 돼요. 금액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분포가 크기 때문에 로그 1P로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추가를 한 부분이에요. 각각. 그래서 먼저 로그 변환을 해준 다음에 걔를 다시 표준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찍어봤더니 실로스코어는 0.303이 나왔고 그래프 시켜봤더니 조금 더 확실히
표준화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정하기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얘가 제일 낫겠죠. 일단 나온 것 중에서는. 다 일단 크기가 균등하면서, 플레스코어가 이 정도 나온 거. 실제로 분포된 걸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고객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리뷰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되겠습니다. 분류 군집파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가져오고요. 우리가 분류랑 군집파는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왼쪽은 분류고 오른쪽이 군집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지금 나왔는데 가소나 모델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뭐 얘를 봤을 때 두 개로만 군집이 돼 보였는데 꽃잎 길이 넓이 플러스 꽃받침의 길이 넓이까지 포함해서 4개의 피처를 다 사용해서 뒤에서 아까 다뤘던 가우스 혼합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3가지 모델로 세 가지 군집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군집 선택해 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한 다음에 가우스 믹서. 그 다음에 예측해서 분류를 했더니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굉장히 거의 정답인 것 같죠. 왜냐하면 순서 50, 50, 50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100% 정답을 맞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 최빈값, 우리 모드.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인덱스에서 잘못 군집한 게 뭐가 있는지를 개수를 체크해 보는 거. 2번일 때는, 2번 군집에서는 0번으로 잘못 군집된 게 좀 있었다. 0번에는 뭐가 많았다. 1번에는 뭐가 많았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모드, 군집, 빈도수. 그 다음에 뭐 매핑이라는 걸 통해서 봤더니 일부 샘플은 혼동되기도 하고 쇠토사는 0, 버지 컬러와 버지니카가 1, 2로 변환된다. 그래서 우리 군집화된 거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96% 정도가 나왔고 실제 정답 답안지랑 맞춰본 거죠.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블롭스 함수 얘기한 거 좋다고 좀 있네요. 블롭스는 아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등방으로 데이터셋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지금 5개를 그린 거죠. 5개. 인위적으로 지금 값을 픽셀해줬네요. 구역을. 그래서 5개 군지 우리 무한으로 봤을 때 만들어주고 y는 원래 정답이지만 비교학습에서는 정답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냥 분류 모델을 쓰는 게 낫겠죠. 정답지를 쓰려면. 지금 우리 오늘은 비교학습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K평균 모델 레이블이 아니다. 군집 넘버다. 군집할 때는요. 클러스터 센터스라는 함수에 접근을 하게 되면 센트로이드 좌표. 여기 얘네 좌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중앙. 그 값이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프레이트는 예측하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브로노이드 다이어그램 봤었고요. 결정 관계를 보여주는 거. 가상 경계에 있는 것들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단순히 저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K평균에서는 관성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한다. 관성이란 각 훈련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모두 합방값이다. 좋은 모델의 관성은 낮다.
여기는 그냥 스포인데 마이너스 110이 나왔지만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211로 출력이 된 거죠. 그냥 절대값을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겠죠, 절대값.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아까 다뤘던 거 모델 만들어 놓고 미니 배치를 다뤘더니 엄청 미세하게 커졌지만 유사하다. 미니 배치 맵맵스 우리 파이썬에서 넘파이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 훈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번 시간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 미니 배치 k 평균 알고리즘이 학습 속도는 조금 빠르지만 성능은 조금 떨어졌더라. 그 내용이고요. 최적의 군집수. 최적 군집수를 구하는 거. 군집수가 많아질수록 관성이 줄어든다. 이유는 중앙점이 여러 개 늘어날수록 각각 샘플의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 코드를 보여주는 거고, 꺾이는 지점. 꺾이면서 완만해지는 그 바로 직전 지점이 이상적이더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3개로 한 거죠. 3개로 했는데, 3개가 아니고. 바운드리. 바운드리가 참 많이 쓰고 있네. 바운드리. 4개. 하나, 둘, 셋, 4개. 했더니, 조금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모델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실루엣 스코어 계산하는 부분. 칼날. 그래서 두께가 조금 일정하고 모든 분집의 칼날이 2. 신뢰 점수를 넘어가는 게 좋은 모델이더라. 보시면 되고, 한계점은 알고리즘 여러 번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밀도가 다르거나 원형이 아닌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K평균이 제대로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군집이니까요, 군집. 떨어뜨리기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겠죠. 또 블로그 생성한 거죠. 네, 블로그 생성한 거.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가 딱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되잖아요, 지금. 3개. 알고 있어, K가 3이라는 거를. 그래서 3으로 해놓고 적용을 한다고 해도 완벽히 이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성 2240.6. 그런데 아까 초기화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초기화. 초기화가 디포트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찾으라고 인자를 이렇게 줬더니 더 이상한, 그렇죠? 더 이상한 군집이 생성되더라. 그래서 색상 분할 예제가 나왔네요. 아까 무당벌레 들어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 그 다음에 칼라니까 여기에 채널 정보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RGB 얘기하는 겁니다. RGB. 웹리스트 할 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 3차원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이렇게 2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두 개를 곱하면 픽셀을 1차원이 되는 거예요. 픽셀을 벡터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곱하면. 대신에 우리 채널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채널 정보 2차원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426,400. 그 다음에 칼라 정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디폴트로 만들었고 그래서 페이지 인덱싱을 활용을 했고 이미지를 원래 그리로 다시 변환 군집수를 설정을 해서
소문을 불면서 취약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군집이 적어질수록 무당벌레 색상이 사라지더라. 군집이 적어질수록. 왜냐면은 지금 보면 무당벌레가 빨간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으로 봤을 때 색깔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다, 분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은 분명히 어느 픽셀 값이 다를 거란 말이죠. 안에. 그렇죠. 엄밀히 얘기를 해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흑색, 백색에 어느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 여기가 다 흰 화면이면 다 0이잖아요. 하늘색 점 값이. 그렇죠. 지금 녹색이 흰색으로 치면요. 그 다음 노란색이 오면 한 120, 뭐 이렇게 보고. 빨간색이 오면 여기 부분은 130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분류해 놨는데 나중에 이제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간색은 점점 잃어버리죠. 왜냐면 얘가 지금 분포가 되게 작잖아요. 이 이미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미지 사진을 했을 때는 모든 픽셀 값을 기준으로 분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준지도 왔어요. 아까 약간의 레이블이 있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이 많을 경우에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지도 학습이라고 했고 미니 엠리스 데이터셋은 8곱하기 8픽셀 64겠죠. 64 1797개 약간 경량화된 데이터셋이고 얘를 1400개를 훈련셋에 쓰고 나머지 셋 그러니까 397개를 테스트해서 줬네요. 확인해 볼까?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있고 이거는 지금 원본 얘기하는 거 원본 숫자값 원래 엠리스트 7만 개짜리 첫 번째 값은 5인데 그쵸? 경량화된 거랑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데이터셋을 비교하기 위해서 50개만 뽑아가지고 로지스틱 회기로 훈련했대요. 로지스틱 회기는 사실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이죠. 데이터셋이나 모델이죠. 일반적으로. 어쨌든 사용을 했더니 14% 정도로 나왔대요. 이거는 훈련셋이 작아서 그렇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훈련셋이 10,000개 이하면 작다고 했었어요. 14%. 전체를 사용했을 때는 90% 정도가 나온다.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사용했을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K-미스 사용해서 일단 뭐 10 주고 K-값은 클러스는 50 횟수 얘기하는 횟수 계산해서 피팅을 했더니 이런 식의 값이 들어있더라. 변환된 거. 왜냐면 지금 K-미스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요. 50개로 분집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어그리게이션 민 가까운 이미지 선정된 50개 대표 이미지에 포함된 숫자를 그려본 거. 1360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대표 이미지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84.9로 나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보다 군집화를 일단 해놓고 샘플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로지스틱 회기를 하니까 아까 70%였는데 84%가 나왔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레이블 전파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지를 전파시키는 거. 어떤 데이터셋이 어떤 군집 데이터를 가질 때 그거에 비슷한 거를 전파시키는 방법. 그래서 50개가 아니라 전체 업로드에 대해서 이미지 레이블을 할당한 다음에 이건 빈배열이고요. 빈배열 레이블 전파 아까
propagated 얘를 활용해서 쳤더니 89%가 나왔다. 그리고 아까 이상치를 제거한 다음에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1%를 제어시키고 마이너스 1 얘네를 뺀 수가 있으니까요. 1% 이상치 하위 1%를 마이너스 1로 변화시킨 다음에 걔를 제거시킨 다음에 학습한 거 했더니 거의 91%까지 올라가더라. 그리고 제외한 다음에 랩을 전파했더니 97.5%까지 올라가더라. 상당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DB스캔, 우리 밀집, 초점타 데이터 쓰시고, 엡실론 아까 0.05 넣으셨어요. 엡실론은 보시면 기계학습, 우리 머신러닝이나 클러스터링에서 쓰는 저는 이웃으로 간주되는 반경. 가까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인계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웃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이웃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엡실론은 데이터 포인트 주위의 반경을 결정한다. 반경. 그래서 또 최소한의 포인트가 있고 핵심 포인트가 있더라. 그래서 0.05를 설정해줘가지고 핵심 샘플 인덱스, 핵심을 저장했어요. 핵심 군집. 핵심 군집의 인덱스를 비교해본 거. 요거는 센트로이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핵심 인덱스, 얘네가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 시각화를 해본 함수. 0.05랑 0.20이랑. 얘가 지금 반경이 좀 더 러프한 게 되겠죠. 이웃 반경이. 얘는 또 작으니까. 왜냐면 여기, 요걸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조금 러프하게. 초등짤 데이터 셋에서 굉장히 잘 군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DB스캔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메소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 연동이 된다는 거죠. 연동. 다른 모델은 프로젝트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KU 분류기에다가 그렇죠. 여기에 피팅을 할 때 DB스캔의 컴포넌트랑 요거에 대한 라벨을 넣어서 모델을 만든 거죠. 인자로 전달해가지고 분집된 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우리 KU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 사용을 했더니 시각화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 플러스는 이상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가우스호남 모델 또 블록스로 랜덤으로 정근포를 따르는 데이터셋 3개로 지금 클러스터링 해주고요. 가우시안 믹서 활용해서 쌤 비율이 나왔네요. 얘가 좀 적긴 한데 이거는 지금 랜덤으로 생성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분집별 평균값 분집별로 공분산도 볼 수 있고요. 성공 여부, 초기화 수, 하드 분집화, 소프트 분집화. 얘는 그냥 거리 계산, 얘는 확률을 계산한다. 새로운 샘플, 새로운 분집에 속할 상대적인 확률까지 계산하는 소프트 분집. 샘플 6개를 생성을 하고요. 확률 별도의 로우 값을 측정한다. 시각화해서 그려준 부분이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규제 건다고 했어요. 그래서 풀이랑 타이드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나왔죠. 근데 얘네가들이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았었어요. 아까.
타입이랑 스페리컬이랑 비교한 거. 얘는 풀이랑 다이어그램 비교한 거. 아래 코드는 2%를 데이터 밀도가 2% 이하인 구역을 퍼센테이지로 적용을 해서 걔네 이상치로 간주를 처리를 하고 분류를 해준 거. 그 다음에 분집수 지정. 아까 이거는 AIC, BIC 삽입을 해가지고 두 개의 어떤 적절한 K값 찾기 위해서 세 개이다. 근데 이거 원본이 세 개가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 베이지안을 끼운 거. 베이지안은 최적화하는 기법이었고요. 자동으로 불필요한 거를 제거해주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여기서는 10으로 지정을 하고 모델을 훈련시켜 보겠다. 훈련시켰지만 오히려 가우스 혼합 모델은 잘 안 나왔죠. 아까 성능이. 억지로 타원형을 맞추기 위한 이상 불필요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치를 보여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